안녕하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 황혼을 바라보는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어느덧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나이가 다 되었네요. 사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본인 목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지 다 컸다고 하기에는 아직도 미숙한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고 갓난 아기일 때의 모습도 교복을 입고 등하교하던 모습도 눈앞에 펼쳐질 듯 생생해서 그저 세월의 무상함만 느껴집니다. 이번에 아들이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더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결혼 생각을 밝히더라고요. 솔직히 저와 남편은 아들이 먼저 결혼하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딸이야 고등학생 때부터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 듯 했지만 그에 비해 아들은 비교적 조용하고 별 소식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와 남편은 딸이 이른 결혼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은 지금까지도 연애를 한번 쉬어본 적이 없어 보이는데 결혼 생각은 아예 없다고 하네요. 본인은 연애를 즐기고만 싶은 거지 결혼은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안 할 거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조용해서 연인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아들이 이번에 새 식구가 될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준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아이의 세월을 생각하니 제 세월도 생각이 나고 저의 시부모님 또한 불현듯 떠오르더군요. 저 또한 누군가에게 새 식구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제 시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께 받은 은혜를 다 말하지도 못할 만큼 사람 대 사람으로 따져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부모의 사랑 대신 할머니의 사랑을 주로 받고 자랐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머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은 없어요.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 부모님은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위태로워지자 부모님은 저를 잠시 떨어뜨리기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할머니께 저를 잠시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흔쾌히 저를 맡아 키우셨고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져 전 자연스레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사연이랄 게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보니 정말 가벼운 이야기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어찌나 무섭던지요. 매일이 눈물바람이었다고 해요. 어린 것이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눈물을 줄줄 흘리니 탈수가 올까 걱정하셨다고 하네요. 저 때문에 할머니의 고생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저의 집은 풍족하다면 풍족했지 처음부터 집 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풍족했던 시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죠. 퇴근길마다 아빠는 늘 작은 인형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저에게 매일 선물로 주셨거든요. 덕분에 저의 방은 온통 인형으로 가득 차 놀이동산 같았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타박했지만 아빠와 나를 바라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어요. 또 가져왔어? 가져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런 걸 가져와? 보관할 곳도 없어요. 자꾸 주다 버릇하면 애 버릇만 나빠진다니까. 집이 공장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갖고 오면 어떻게 해? 귀여운 내 새끼 뭐 하나라도 쥐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애가 버릇 나빠져봤자 뭐 얼마나 나빠진다고 그래. 줘봐. 애가 얼마나 좋아해. 우리 딸 마음에 들어요? 아빠가 최고지? 얼씨구 정말 못 말린다니까. 당신 애 그만 괴롭히고 와서 밥이나 들어요. 준이도 인형 내려놓고 이리 와. 많이 배고팠지? 아빠 왔으니까 다 같이 밥 먹자. 엄마가 맛난 거 많이 만들었어요. 아빠는 저 어릴 적에 인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셨다고 해요.
저야 워낙 어렸기 때문에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해서 부모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사정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야 부모님께 전해 듣기를 아빠의 소꿉친구가 아빠의 공장과 공장 부지 그리고 사업 자체를 빼앗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같지 않고 법에 구멍도 많아서 어쩔 도리도 없이 뺏겼다고 그리 한탄하시곤 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네요. 단지 사업장과 돈뿐만이 아니라 친구도 믿음도 심지어 평화롭던 일상마저 잃어버린 것이었으니까요. 매일 아빠를 바라보며 웃던 제 미소까지도요. 아빠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실업자가 되었고 집의 가세 또한 자연스레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정해진 수순처럼 할머니에게 가게 되었고 부모님과는 그 후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할머니의 입은 늘 툴툴거리며 퉁명하셨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절 많이 아끼셨어요. 행동을 보면 딱 알 수 있었죠. 아이고 남들은 다 효도 받는다 뭐다 하며 여행도 잘만 가던데 나는 다 늙어서 새파랗게 어린 손주나 떠맡아 기르게 생겼네. 너 할미 말 잘 들어야 한다. 핏덩어리만큼 쪼만한 것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니 가여워서 어째. 할머니는 문방구를 운영하시며 지내고 있었어요. 문방구라니 아이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 아닌가요? 제가 어린 마음에 새 문구를 갖고 싶다고 떼를 쓰면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도 제가 원하는 건 하나씩 빼서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마치 아빠가 퇴근길에 인형을 하나씩 내어주시듯 할머니도 저에게 문구들을 하나씩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더니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참으로 똑같으시지 않나요? 여러모로 할머니와 아빠는 닮은 점이 참 많았어요. 제 부모님이 겪었던 이 모든 걸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도 제 부모님도 저 때 속이 말도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지금의 제 나이보다 어렸을 제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싱숭생숭합니다. 제가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중학교 졸업식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예쁜 꽃다발을 들고 와 제 졸업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레 오셔서 당황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오랜만에 본 자식과 며느리를 많이 반가워하셨어요. 그러곤 한마디 하셨죠. 왜 이제야 얼굴을 비추냐 비추길. 어미 속 다 썩이고 나타나지 왜. 이게 웬일이다냐 이게 웬일이야. 아예 온 게야 그지? 응? 아이고 내 자식 얼굴 좀 봐. 다 상했네. 밥은 꼭 잘 챙겨 먹으라니까.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네. 아이고 속상해라 속상해. 예 어머님 죄송해요. 늦게 나타나 죄송해요.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제야 이렇게 경황 없이 나타나서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웬만큼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간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어머님. 부모님이 제 중학교 졸업식에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터라 당연히 어떻게 알고 온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부모님은 편지 하나를 꺼내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고는 했단다. 너에겐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뒤늦게 알게 해서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에 준이가 다니는 중학교 이름도 네가 곧 졸업한다는 소식도 담겨 있었지. 할머니가 편지에 적어주신 덕분에 준이 엄마와 내가 시간 맞춰 올 수 있었어. 이제야 와서 미안하구나. 많이 보고 싶었단다. 갑작스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된 저는 그 상황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해요. 혹시나 편지를 보게 되면 글도 잘 모르는 애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적응이 더 늦춰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편지는 일부러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이 잠깐 오시는 것으로 입을 맞춰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의 사정은 어른들이 감당해야 한다면서요.
부모님은 제 졸업식에 꼭 축하하러 오고 싶었다고, 그리고 실제로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셨어요. 워낙에 기뻐하시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나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은 제 초등학교 졸업식 때에는 참석하지 못하셨었어요. 그때 참석하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고 한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는 기를 쓰고 오셨나 봐요. 할머니는 아빠와 엄마를 꼭 끌어안고선 고슬프게 우셨어요. 어찌나 슬프게 우시던지. 왜 자식 잃은 부모의 울음은 그리 뼈아프다고들 하잖아요. 자식을 잃었다 되찾게 된 할머니는 그간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어린 저에게 티도 못 내고 얼마나 혼자 삭히고 계셨을지 그 울음소리에 다 묻어나오더군요. 그때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니 분명 저도 덩달아 기뻤는데 할머니가 우시니 저도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시는 할머니에 저도 울고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차례대로 눈물이 전염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동안 눈물바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맛있는 고기를 먹었어요. 따뜻한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까지. 눈물 한바탕 쏟고 먹으니 어찌나 맛있던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없어지더군요. 마음마저 풍족해 마치 행복한 감정을 먹고 있는 듯 했죠. 그날만큼 눈물겹고 행복한 식사는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듯 하네요. 제가 할머니 곁에서 자랄 동안 부모님은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흘긋 보아도 손부터가 늙은 것이 티가 났고 오랜만에 보는 부모님의 얼굴엔 자글자글한 주름이 나 있었죠. 부모님이 늙어버린 걸 보니 아무것도 몰랐던 그 나이에도 그게 그리 속상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고생한 얼굴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저와 지냈던 집은 팔아서 빚을 갚는 데에다 썼고 두 분 모두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며 이악 물고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만큼 크진 않지만 최근 번듯한 집을 구했고 집 근처 조그만 식당까지 차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자그마치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면서 안 해본 일이 없다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아빠는 식당이 생각보다 잘 돼서 돈을 꽤 벌고 있다고 자랑하시더니 이제라도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며 할머니와 저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어요. 정말로 거짓없이 기뻤지만 어색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었겠죠. 떨어져 지내면서 부모님은 간간히 찾아오시긴 했으나 언젠가부터 바쁘고 힘드셨는지 아예 얼굴조차 못 뵌 날들이 더 많았거든요.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만남과 갑작스러운 제안에 조금 당황하신 듯 머뭇거리더니 곧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늙었는지 너네랑 같이 살고 싶구나. 우리 손녀도 그렇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문방구 일을 바로 그만둘 수는 없다. 기한을 정해두고 가게를 정리할 테니 정리하고 나서 그땐 같이 살자꾸나. 애비야, 애미야. 마음 급하게 바로 같이 살자는 말은 말아라. 언제가 괜찮을지 상의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겠니?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펴온 본인의 문방구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문방구 간판을 내리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으셨습니다. 우리 네 가족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그건 인생이라 할 수가 없겠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가족 역시 그랬습니다. 고생 끝 낙이 온다더니 이게 웬걸. 낙 뒤에는 현실의 무게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인생은 무심하다고들 하죠. 잘 되던 부모님 식당이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야 뭐 겪어온 고생에 비하면 티도 안 났죠. 저는 대학교 진학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장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취직하게 된 곳은 액세서리를 팔던 작은 회사였는데 이곳저곳 무역을 하는 회사라 그런지 유독 외국어를 잘하는 직원도 있고 생각보다 학벌을 신경 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를 오래 겪으니 대학에 별 생각이 없던 저도 제 학벌을 신경 쓰게 되더군요. 대학을 안 가고 회사로 바로 취직할 당시엔 빨리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부모님도 할머니도 점점 늙고 지쳐가시는 게 제 눈에 보였으니까요. 부모님의 식당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져 단골로 수입 유지는 되었으나 그뿐이었답니다. 전 그저 부모님의 한숨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직이라 더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결국 대학교에 가기로 마음먹었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어느 정도 돈도 모았겠다. 대학교에 가려면 지금이 최적기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또 기회가 있을까? 그리 생각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어요. 저는 낮에는 일을, 밤에는 밤새워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했고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교에 합격해 대학생으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니 건너 들었던 것보다 돈 나갈 일이 더 많더라고요. 이러다 대학 졸업 전에 모아둔 돈 다 털리겠다 싶었어요. 제가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은 등록금이었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악착같이 사수하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동기들은 저를 독하다며 장학금 귀신이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때로 이번 장학금은 본인 것이라며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동기도 종종 있었지만 전 그때마다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해 매번 장학금을 지켜냈죠. 그러다 딱 한 번 제가 장학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과는 영문학과였는데 아무래도 외국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이는 영어와 제가 책으로 공부한 영어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로 장학금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시험 문제로 냈으니 어찌나 억울하던지요. 이게 부패의 현장인가 싶었답니다. 제 자리를 차지해 장학금을 받게 된 사람은 어떤 복학생 남자였는데요. 방학에 어학연수까지 다녀올 정도로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이야 어학연수가 꽤나 흔해졌지만 그때 그 시절의 어학연수는 좀 남다르게 느껴졌죠.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네요. 별 생각 없다가도 돈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여유가 있었더라면 또 모르겠지만요. 모아둔 돈도 거의 다 써가서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 장학금까지 못 받았다니, 심지어 아주 미세한 점수 차이 때문이라니. 그런데 어쩌겠어요. 억울한 만큼 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매일 출석 도장을 찍듯 도서관에 매일 출석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 복학생도 어느 순간 도서관에 매일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학금 한 번 받고 나니 학구열이 불타올랐나 보다 하고서 눈에 쌍심지 켜고 경쟁하듯 공부했습니다. 저나 그 복학생이나 매일 도서관에 있으니 매일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얼굴 생김새가 그리 나쁘진 않더라고요. 처음엔 장학금 못 받은 게 억울해서 째려보다가 매일 공부하러 오는 걸 보니 경쟁심이 느껴져서 째려보던 어느 날 제가 째려보는 걸 느꼈는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널 나의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기 싫어 우연인 척 바로 시선을 피했지만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 어찌나 빤히 쳐다보던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또 습관처럼 그를 째려보고 있던 저를 발견했죠. 전 그와 눈이 계속 마주쳤고 어느샌가 그의 눈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사실이 점점 묘하게 느껴졌답니다. 시선을 마주칠 때마다 텔레파시를 보내는 것처럼 길게 마주치는 것은 물론 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갈색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묘하게 회색빛이 감도는 따뜻한 갈색, 얼핏 보면 흑갈색인 듯 진했어요. 묘한 떨림을 동반한 채 그렇게 눈맞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관계에 머무르다 겨울 눈 내리던 날 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에 가 공부에 정진했죠. 그러다 시간이 늦어 공부를 마무리하고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답니다. 등 뒤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복학생이었어요. 눈이야 자주 마주쳤었는데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때에서야 처음 들었어요. 저는 뒤돌아 왜 부르셨냐고 물어보았죠.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밤이 늦어 유독 쌀쌀하고요. 괜찮으시다면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바로 마시지는 마시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손에 쥐고 가세요. 손 시렵지 않게. 손난로처럼 쥐고 있으면 꽤 따뜻하거든요. 그 복학생이 어색하게 얼굴을 붉히며 건네준 따뜻한 캔커피에 저도 모르게 꾸벅 감사 인사를 하며 받았어요. 남자는 머리를 긁적이며 환하게 웃더니 반대편으로 뒤돌아 뛰어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캔커피를 만지작거렸는데 그 남자의 말처럼 정말 따뜻하더군요. 캔커피엔 조그만 쪽지도 붙어져 있었어요. 처음 받아보는 이성의 호감 표시는 아니었으나 이렇게 마음이 와닿은 적은 처음이었네요. 당신과 매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제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눈동자를 볼 때면 마음이 설렙니다. 당신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 꽃이 핀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인연이 되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집에 도착했죠. 그날 밤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절로 시선이 책상 위 캔커피로 향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레 그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머쓱하게 얼굴을 붉히며 머리를 긁는 모습과 미세하게 떨리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또 그 남자가 준 캔커피의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듯했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어요. 조금 낯간지러운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 길로 다음날 저는 그에게 캔커피 하나를 건네는 것으로 그의 쪽지에 화답해 주었어요. 눈 마주치며 생겼던 묘한 끌림에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마음이 가슴 한켠에 생기기 시작했죠. 한두 달 그이와 연락을 이어가다 그이가 먼저 마음을 고백했고 마침내 서로에게 좋은 인연이 되는 것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연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이는 꽤 좋은 연인이자 선생님이었고 저에게 학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교수님의 말씀과 책에만 의지해 공부하던 저는 그이가 알려주는 뉘앙스의 차이를 듣고 영어란 학문을 좀 더 섬세하게 파고들게 되더군요. 그때에서야 왜 저번에 제가 장학금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억울하지 않다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연애가 진전할수록 조금은 지루하던 공부 또한 색다르게 느껴졌답니다. 그이에게 여러 도움을 받으며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장학금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어찌나 기쁘던지.
그렇게 연애와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장학금을 몇 번 더 타고 나니 제가 졸업할 때가 된 것이죠. 졸업식 날에 그이가 맛있는 저녁밥을 먹으러 가자며 제안을 하더군요. 가족과는 이미 점심때에 회포를 푼 후였으니 거리낄 것도 없어서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래도 저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 그런지 그이가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졌어요. 야경이 훤히 보이는 호텔 레스토랑이라 어딘가 과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뭐 내 착각인가 보다 싶었죠. 기분은 좋으니 마냥 웃고 있는데 그이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으려 하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일단 그냥 웃으며 그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그이가 저를 향해 한쪽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갑작스러운 전개에 저는 그냥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아니, 그이와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은 있었지만요. 그렇다고 결혼한 미래를 함께 꿈꾼다거나 결혼에 관련된 깊은 대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졸업했다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마냥 결혼까지 풀악셀을 밟아버리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그이는 얼굴을 뻣뻣이 긴장시킨 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특유의 머쓱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하는 말이 제가 공부에 대한 욕심이 커 보여 대학교 다니던 때는 청혼 엄두도 못 냈대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난 준이랑 결혼해야지 졸업하는 날 꼭 청혼할 거야만 되뇌었다고 하소연을 하더랍디다. 저야 뭐 평생 나만 사랑하겠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은근 좋기도 하고 청혼을 수락했죠. 그렇게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진 않았고요. 시간이 앞으로 많으니 일단 양가 어른들을 찾아뵙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제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식당 일로 바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예비 시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게 되었죠.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만난 과일 꾸러미를 들고 예비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는데 그 시대 일반적인 시부모들과는 달리 정말 다정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갔었거든요. 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렴. 응? 편하게. 내 평생 소원이 딸 하나 갖는 거였는데 말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내 딸과도 같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아직 식도 올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널 만났으니 지금부터 널 내 딸이라 생각하고 싶단다. 그래, 그렇다 해도 애 엄마 말에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그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앉아 있어라. 배고프지는 않으니? 과일이라도 좀 먹지 않으련? 과일도 여러 개 먹으라고 깎아주시고 밥도 어찌나 정성 가득 차리셨는지 식탁이 틈없이 빽빽해 상다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답니다. 저 어머님 아버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밥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어요. 혹시 고무장갑이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설거지와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렸지 뭐니? 아이고, 설거지는 뭔 설거지. 요새 어떤 딸이 이렇게 설거지를 하려 하겠니? 내가 괜히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딸내미는 편하게 소파에서 TV나 보면 됩니다. 그래, 처음 인사 와서 설거지부터 시작하면 그게 무슨 가족이겠니? 내가 테레비 틀어줄 테니까 이리 와서 테레비 보렴. 점수를 좀 따볼까 싶어 무어라도 할라 하면 극구 만류하며 텔레비전을 틀어주시는데 어찌나 다정하시던지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이와 결혼하기로 하길 정말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고 하죠. 이번엔 예비 신랑이 제 가족에게 인사 오기로 한 바로 전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원래도 산책을 자주 나가시기는 했지만 주로 점심 먹고 난 후에야 느긋하게 나가
오후 4, 5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거든요. 그날따라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무언가 준비하더니 어디론가 나가려 하길래 제가 붙잡고 물어봤죠. 할머니, 이른 아침부터 뭐 그리 분주해? 어디 나가려고? 뭐, 어디 약속 있어요? 아, 내일 우리 손주 사위 될 사람 볼 건데 신경 좀 써야 하지 않겠니? 머리도 새로 하고 시장 좀 둘러보고 그러련다. 걱정 말고 있어라. 금방 나갔다 올 테니. 염색을 새로 하시려나 보다, 파마까지 하시려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오후 6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초조하긴 했지만 워낙 정정하신 할머니이고 가끔 가다 늦으실 때야 있었기 때문에 머리하는 게 조금 오래 걸리시나 보다 했죠. 거실 소파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할머니 오면 왜 이렇게 늦었냐고 타박해야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금방 집에 들어오실 거라는 저의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할머니는 그날 늦게까지, 심지어 밤 10시가 지날 때까지도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연락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안 오시고 하니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어디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혹여나 범죄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안 좋은 상상은 끝도 없이 커져만 갔어요. 밤늦게 식당 마감하는 부모님께 할머니가 아직도 안 들어오셨다고 연락을 한 뒤 일단 파출소에 가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실종이 된 지 하루가 지나야 실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듣다 나왔습니다. 근데 기다려보라고 했다고 그저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길거리를 걸으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혹시 우리 할머니 못 보셨냐며 사진까지 꺼내어가며 물어보았어요.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으러 나가볼 걸, 부모님께 조금 더 일찍 말해볼 걸, 혼자 자책하면서 많이 불안해하며 떨고 있을 때 예비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찾아뵈러 가는데 너무 긴장된다는 예비 신랑의 말을 뚝 자르고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목소리는 바들바들 떨리고 말은 두서없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아무 일 없을 거라며 곧 돌아오실지도 모르니 일단은 집에서 기다려보자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부모님, 예비 신랑까지 모두가 거실에 앉아 밤새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도했어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눈이 새빨개진 보람조차 없게 현관문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예비 신랑이 인사 오기로 했던 날 설렜어야 할 아침이 싸늘하게 밝아왔어요. 24시간이 지나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하러 다시 찾아가는 도중 동네 병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이제서야 의식을 되찾았다고 말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말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에 도착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손등으로 마구 눈을 비비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님이 솔직히 운이 아주 좋았다고밖에 설명드릴 수 없겠네요. 연세도 꽤 있으시고 길가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터라 자칫 잘못하면 의식을 잃어 영혼이 되찾지 못하거나 의식을 되찾으시더라도 후유증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자분이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해 주셔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의식을 되찾기까지 꼬박 하루라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며칠 더 입원하셔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하신 대로 할머니는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니 그제야 안도감이 들고 쿵쾅거리던 심장 또한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어제 머리를 하러 길을 나섰다가 뇌졸중이 와 길에서 쓰러지셨고, 마침 지나가던 신고자분이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재빠르게 119 신고를 했던 겁니다. 할머니는 의식이 없어 당연히 집으로 돌아올 수도 바로 연락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요. 때마침 지나가던 분이 뇌졸중에 해박한 분이셨다니 이런 행운이 또 어디 있을까요? 신고자분을 만나면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신고자분이 아직 병원에 있으시다는 말에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부모님은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오겠다며 신고자분을 찾으러 가셨고, 저는 잠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있다가 뒤늦게 예비 신랑과 함께 뒤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방향을 꺾었더니 부모님이 신고자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어머니가 별탈 없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어떠한 말로도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꼭 차례를 해 이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한 것뿐인데요. 할머님이 의식이 없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루 만에 깨어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정하시다니 제가 다 기쁩니다. 사례라뇨. 정말 괜찮습니다. 할머님이 앞으로도 정정하시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네요. 거리가 가까워지며 부모님께 가려져 있던 신고자분의 모습이 점차 드러나자 예비 신랑과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며 긴가민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는데 예비 신랑이 깜짝 놀라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여기 있어?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믿기지 않네요. 기막힌 우연이라는 게 실존하기는 실존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신고자분이 바로 제 예비 시어머님이셨던 거지요. 생각지도 못한 우연에 우리 가족은 잠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도 두 눈을 휘둥그레 뜨셨죠. 어머나, 이런 우연이 어떻게 다 있니? 세상에 준이야, 어제 그분이 준이의 할머님이셨구나. 내가 발견 못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왠지 어제 유난히 그 길을 지나가고 싶더라고요. 저 준이 어머님과 아버님이신 거죠? 저 준이 시엄마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정말 반가워요. 무슨 우연이래요. 은인이 예비 사돈이었다니 저도 너무 반가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네요. 세상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실례가 아니라면 이렇게 된 거 밥 한 끼라도 같이 드시지 않으실래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병원에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배고프시진 않으신가요? 뭐라도 드시겠어요? 그래요. 다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그냥 보내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비 사돈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 어머님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니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러지들 마셔요. 제가 한 게 무엇라고 그리 띄워주시나요? 밥은 다음에 상견례 할 때 같이 드는 거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은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요. 아무래도 지금은 좀 어렵겠어요. 제 생각을 해 좋은 제안 주셨는데 일이 거절해서 죄송하네요. 와, 휩쓸리듯 몰려오는 정보와 대화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만 마음속으로 골백 번 중얼거렸어요. 사실 저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누군가 빠르게 조치하고 신고해서 별탈 없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 후로 무서워서 뇌졸중에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이렇게 풀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했던 오늘은 아니지만 큰일 없이 무탈하게 잘 풀렸죠. 예비 신랑은 제 할머니도 제 부모님도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는 이 정도면 운명이고 은인이고 행운이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결혼도 허락하셨고요. 저희의 결혼은 말에 날개 달린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답니다. 너무도 수월하게 행복한 결혼식을 치르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죠. 아이도 둘 낳아 잘 길렀고요. 딱히 달라진 것도 없이 눈 떠보니 어느새 지금이네요. 할머니는 두 번째 증손주까지 보시고 편안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에 비해 몇 년 전 시어머님은 간경화 증상이 심해져 크게 앓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간이식 수술 말고 다른 치료는 사실상 무의미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면 자식이나 형제들 중 한 명은 간이식이 가능하고 그렇던데 이건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피가 이어진 가족들 중 간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자식인 제 남편조차 해당이 없다고 하니 솔직한 심정으로는 가망이 없나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시어머님을 보낼 수는 없었네요. 무엇라도 해봐야지 보낼 때 보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기증 공여자 검사를 받아봤어요. 제 나이가 그리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간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 또한 나왔죠. 시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내 평생 갚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기회는 말도 없이 이런 형태로 찾아오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볼 때마다 며느리가 아닌 새로운 딸이라 노래를 부르시곤 했는데요. 그렇게나 딸이라고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나 싶었어요. 무섭지 않았냐고 하면 거짓이겠죠. 엄청나게 무서웠답니다. 시어머님을 위해서 일단 무엇이든 해봐야지 하고 결심할 때는 언제고 막상 간기증이 가능하다니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간이식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히고 나서도 매번 망설이게 되었고 또 매번 고민되었으니까요. 솔직히 간 이식 후 후유증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시부모님을 만나고 행운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부하기에 이번에도 행운이 따르리라 믿고 이식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 결정에 시아버님은 제 두 손을 붙잡고는 미안하고 고맙다며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큰 수술을 앞두니 저도 마음이 찡해져서 같이 손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다면서요. 남편도 울먹이며 저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또 사랑한다면서 저를 껴안았고 한참 동안 저희는 그러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서로 고맙고 미안한 게 많았던 건지 누가 보면 세 명이서 돌림 노래라도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고 제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현재 80세가 넘어가시는데도 정정하세요. 저는 후유증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할 듯 하네요. 확실히 체력적으로 약해진 게 느껴져서요. 수술 후 복대를 차고 다녀야 했던 것도 생각보다 번거로웠고요. 그렇지만 이식 수술을 결정하고 각오했던 것보다는 후유증이 심하진 않아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얻은 만큼 잃은 것도 있었네요. 이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답니다. 글로 다 적어보고 나니 나름 굴곡진 삶을 살아온 것 같기도 하네요. 살다 보니 저는 어느새 중년이 되어버렸고요. 시아버님은 여전히 저에게 맛난 과일을 깎아주시고 시어머님은 본인보다 제 건강 걱정을 더 많이 하시며 음식을 자꾸 입에다 넣어주십니다. 사실 제가 공여자 검사를 받을 때 가장 반대하셨던 분이 시어머님이셨거든요. 전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고 다행이라 생각해요. 시어머님이 그대로 돌아가셨다면 너무 슬펐을 것 같거든요. 참, 제 부모님도 여전히 정정하게 잘 살아 계신답니다. 식당은 예전에 정리했고 요새는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제대로 즐기고 계세요.
여기 데려가달라, 저기 데려가달라, 모시며 여행 가기 참 힘들 정도예요. 요즘 저의 소원은 제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랍니다. 소원 한 가지 더 말해보자면, 저도 시아버님처럼 그리고 시어머님처럼 새 가족이 될 예비 며느리에게 엄마처럼 다정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리하셨듯 저도 예비 며느리에게 너는 내 딸이라고 하려고 해요. 저는 이미 딸 하나가 있으니 둘째 딸로요. 과일도 깎아주고 맛있는 밥도 해주고 그럴 예정이에요.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분명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예비 며느리한테는 이런 제 마음이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제 아들이 결혼을 마음먹었다니 그게 그리도 신기해서 마음이 주체가 잘 안 되네요. 빠르게 흘러간 세월에 문득 외로워지고 먼저 가신 할머니가 떠오르지만 앞으로 만날 새 가족을 생각하니 그리움 위에 설렘이 내려앉은 듯합니다. 할머니는 시간이 흘러 나중에야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저는 앞으로 만날 새로운 가족에게 제가 배운 모든 사랑을 베풀 예정이랍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